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자본 예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본 예산, 자본 예산의 의미 그리고 자본 예산의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자본 예산의 절차를 배울 때 우리가 여러 뭐 절차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투자안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 그리고 추정한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 그걸 우리가 투자한 평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현금 흐름의 추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 추정의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현금 흐름의 추정 가운데에서 신규 투자인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규 투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신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원래 사업 때문에 사용하고 있던 자산, 이걸 우리가 구자산 이렇게 말하는데 구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자산이 없는 상태, 구자산이 없이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자, 이거는 당연히 신규 투자고요. 자,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원래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고 있던 구자산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자, 이 구자산의 내용 연수가 이제 끝난 거예요. 내용 연수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용 연수가 마무리된 이 구자산은 뭐 어떻게 처분하든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새로운 신자산으로, 그러니까 신설비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요거까지 두 가지 경우를 다 우리가 신규 투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규 투자. 자, 구자산이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하고, 그리고 구자산, 원래 사용하던 자산이 있는데 내용 연수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처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자산, 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신규 투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신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신규 투자는 먼저 자, 구자산, 원래 사용하고 있던 구자산이 있는데 이게 내용 연수가 종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산으로 교체하자 이거예요. 종료, 내용 연수가 종료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 구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겠죠. 구자산을 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개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래 사용하던 구자산 자체가 없는 경우예요. 새롭게 설비를 들여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원래 사용하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구자산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구자산의 처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신규 투자라고 하고, 자, 이번 시간은 신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신규 투자일 때의 현금 흐름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투자 기간의 구분인데요. 자, 투자 기간 구분할 때 여기 보면 이제 0부터 N까지가 나오죠. 이 N은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투자를 시작하는, 즉 개시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투자 시작 또는 투자 개시 시점. 자, 정확하게 이때는 자, 그리고 N은 투자 기간 종료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개시한다. 이 말은 결국은 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기계 설비를 취득한다 하는 말, 취득한다. 자,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 종료 시점에 이 종료라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기계 설비, 생산 설비에 투자해서 취득을 했다면 종료라고 하는 것은 그 설비의 내용 연수가 종료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사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제 실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 중인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투자 기간인데, 이제 이 사이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 이 말입니다. 결국 이제 내용 연수 중간 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생산 설비 투자해서 생산 설비 취득을 했다. 그럼 생산 설비 취득하면 이 투자 기간 중에는 뭘 하겠습니까? 투자 기간 중에는 생산 설비를 잘 활용하고 사용을 해서 실제 생산 활동을 해야죠. 자, 이 생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업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업 활동. 자, 그래서 생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생산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판매하죠. 제품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한다. 즉 영업 활동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금은 당연히 들어오겠죠. 자, 생산 설비를 취득하고 투자를 개시하면 현금은 나갈 겁니다. 그죠? 현금은 나가고, 투자 기간 중에는 열심히 영업 활동, 생산, 판매하면서 영업 활동하면서 현금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판매할 때는 들어오고 생산할 때는 원가가 나가니까 이제 나갔는데, 일반적으로는 원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니까 현금 흐름을 보면 현금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영업기간, 투자기간 중에는. 그리고 투자기간 종료할 때는, 자, 이 설비를 이제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함으로써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 이런 흐름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자, 영업활동을 한다, 투자기간 중에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개시 시점부터 한번 봅시다. 투자 개시 시점, 즉 아까 취득 시점이라고 했죠. 취득 시점. 자, 취득 시점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규 자산, 신규 유형 고정 자산. 예를 들면 뭐 설비 같은 것에 이제 투자, 즉 이제 취득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취득을 하면 현금은 유출되겠죠. 현금은 나간다. 자, 투자 시작 시점에는 현금이 유출된다 하는 겁니다. 현금이 유출된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면 뭐 구자산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자, 원래 사용하고 있던 자산이 있었는데 그 자산의 내용 연수가 끝나서 신규 자산을 취득하는 거라면 원래 사용했던 내용 연수가 다 된 구자산은 처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구자산의 처분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는 자, 처분을 하면 당연히 처분 가액, 처분을 해서 내가 받는 돈만큼은 당연히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 왜냐하면 자, 자산을 처분을 하면 그 처분으로 인한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이익이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처분 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처분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만약에 100원 받고 처분을 했는데 잔존가액, 이 잔존가액은 이제 내용 연수가 마무리되었을 때 장부에 남아있는 나머지 가격이죠. 자, 이게 잔존가액이 50원이더라. 장부상에 잔존가액이 50원 남아있는데 처분할 때는 100원 받고 팔았더라. 그러면 자, 요것만큼은 50원만큼이 이제 처분 이익이 됩니다. 자,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무엇이 늘어나겠다? 그렇죠. 세금이 늘어나겠죠. 자, 처분 이익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증가됨으로써 자, 그것 때문에 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금이 증가하면 세금은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 세금 효과는 곱하기 세율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처분 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처분 그 세금의 효과는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예를 들면 자 처분을 해서 50원 처분을 해서 자 100원의 현금이 들어왔는데 처분 이익이 50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세율이 만약에 10%야. 그러면 이 처분 이익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내야 되는 세금은 50원 곱하기 10% 하면 자 세금 더 내야 되는 것은 5원이죠. 그러니까 처분을 해서 100원 현금 들어왔지만 세금을 5원 납부를 해야 되니 실제로 들어온 돈은 순수하게 순현금 흐름은 자 95원 들어오는 것이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처분 이익에 대해서 세금 즉 현금 나가는 것 유출이다 하는 것이고 자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처분 손실이 났다면 자 이것은 반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세금을 이제 다시 이제 환급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현금 유입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만큼 플러스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 개시 시점, 즉 취득 시점에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자, 새로운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 개시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운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운전 자본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운전 자본. 자, 운전 자본은 우리가 이제 운전 자본이 뭔가 하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생산을 하니까 그게 필요한 원재료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재료를 매입하면 또 현금을 줘야 되죠. 뭐 외상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어쨌든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부품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럼 매입 대금을 줘야죠. 종업원 급여 줘야 되죠. 그럼 현금으로 또 지급해야죠. 일상적인 경영 활동 과정에서는 항상 현금이 나가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원재료, 부품 매입 대금, 종업원 급여 지급 등으로 일상적으로 현금이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일상적인 현금 지출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상적인 경영 활동 수행으로 유출되는 그 현금 또는 자, 이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 자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운전 자본을 화폐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 그럼 이 운전 자본을 어떻게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냐?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겁니다. 자,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빼서 이걸 우리가 운전 자본이다라고 운전 자본의 금액이다라고 측정을 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유동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기 부채입니다. 단기 부채.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부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 부채이기 때문에 뭘로 갚아야 되냐?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현금이 아니더라도 빨리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자, 그걸 우리가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데 현금을 포함해서 자, 그런 유동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단기 부채를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보면 만약에 유동 자산이 100원이고 단기 부채, 유동 부채가 50원이라면 그러면 이 100원의 유동 자산을 가지고 50원의 단기 부채를 먼저 갚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의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50원의 자본은 무엇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상적인 경영활동 수행으로 항상 나가게 되어 있는 이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운전자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처음 이 자본 예산을 배우면 이 운전자본의 증가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운전자본의 증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신규 설비에 이렇게 신규 설비를 취득을 하고 나면 그 설비에 맞는 재료가 있고 부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 신규 설비 취득으로 인해서 그에 맞는 원재료 뭐 부품 등등 해서 그런 매입이 일시적으로 많이 크게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투자 초기에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평소에 예를 들어서 100원 나가던 게 500원, 1000원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투자 초기에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현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현금이 나가게 되죠. 현금이 빠져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그럼 원래 그 현금은 어떻게 메꿔야 되는 거냐? 사업을 잘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걸로 원래 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현금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빨리 들어오지는 않더라. 왜? 매출 채권의 회수에는 시간이 일정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금은 빨리 안 들어왔는데 현금이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 투자 초기에. 자, 이것 때문에 자, 일시적으로 운전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를 개시하는 시점에 일단 전액 현금 유출, 현금이 나가는 걸로 일단 처리하고 투자 기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기간 종료 시점, 즉 내용 연수 완료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전액 현금이 다시 유입되는 걸로 가정을 하겠다. 반대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이 극단적인 예시인데, 자, 이걸 한번 보고 이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0X1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재료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거예요. 재고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자, 처음에 현금 100원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는데 현금 100원이 있었는데 자, 이 현금을 지급하면서 원재료라든가 이런 재고를 많이 매입을 한 거예요. 신규 설비 투자 그리고 그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지고 있던 100원을 다 쏟아부어서 원재료라든가 그런 재고를 다 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고 중에 50원을 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팔아서 매출 채권이 얼마가 생겼냐? 100원의 매출 채권이 생긴 겁니다. 100원의 매출 채권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아직 매출 채권을 아직 현금으로 회수를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렇게 돼 이렇게 해서 2000X1년이 그냥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000X1년에는 현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현금 가지고 있던 현금이 다 나가버렸죠. 현금 유출이 100원 현금 나가버렸어요. 이 일시의 재고 원재료를 매입을 하면서 현금이 다 나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운전 자본이 얼마가 되냐? 처음 시작할 때는 현금 100원만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운전 자본 100원만 있었는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유동부채가 없으니까 유동부채가 0이니까 그냥 유동자산 자체가 그냥 운전자본이 되는 겁니다. 현금 100원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운전자본은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2000X1년이 끝났을 때는 운전 자본이 얼마가 되냐? 현금은 잔액이 없어졌죠. 재고는 잔액이 지금 50원 남아있고 매출 채권 잔액이 100원 남아있죠. 그래서 결국은 운전 자본은 얼마가 됐다? 자, 150원이 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0원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2000X2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됐는데 2000X2년 상반기인데, 자, 지금 현재 매출 채권 100원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자, 이 100원의 매출 채권을 이제 회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수를 하니까 이제 현금 다 쓰고 없었는데 이제 현금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고는 아직 재고로 남아 있는 거 50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2000X2년 상반기에는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서 어떻게 돼요? 현금이 유입이 되죠. 그리고 운전 자본은 그냥 150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가서 다시 저 재고가 원재료 같은 게 모자라니까 원래 50원의 재고가 있었는데 다시 50원만큼의 재료를 더 매입을 한 거예요. 더 매입을 했는데, 자, 또 이제 100원의 현금 중에서 50원의 현금을 주고 원재료 재고를 다시 매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또 팔았어요. 판매를 했어. 자, 그런데 이제 판매했는데 100원 재고 원재료 중에서 50원만큼의 재료를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얼마에 팔았냐? 100원에 팔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매출 채권이에요. 다시 매출 채권 100원이 생겼습니다. 매출 채권의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판매가를 말하는 거고요. 이 50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재료 쓴 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원가의 개념인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2000X2년 하반기가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현금 또 다시 나가게 되죠. 다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운전 자본은 계산해 보면 이제 200원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처음에 신규 투자를 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이 재료를 매입하든가 부품을 매입하든가 그렇게 하면서 현금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자, 처음에 현금 나갔죠? 회수는 언제 됩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회수가 되죠. 그럼 현금 나간 게 여기서 회수가 되니까 회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끝난 거예요. 여기 다시 또 현금 다시 또 나가게 되고, 그 다음 이건 다시 또 언제 회수됩니까? 그 다음에 또 회수가 되겠죠. 그럼 다시 이건 또 끝나고, 계속 이렇게 한번 현금이 확 많이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당연히.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의 영향이 투자 기간 내내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 현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신규 투자로 인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 운전 자본이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금 흐름을 계속 그렇게 복잡하게 추정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이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를 중간 과정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 생략해버리고, 처음에 이 현금이 한꺼번에 많이 나갔던 거를 중간 과정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 끝날 때 그때 그냥 다 회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고 현금 흐름을 좀 간단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만들자.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나갔다가 회수하고 나갔다가 회수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그냥 한 번 나가고 투자 기간 끝났을 때 그냥 들어오고 이렇게만 하자는 겁니다. 단순화시키자. 자, 그런 의미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기간 중 한번 봅시다. 현금 흐름 추정인데, 자, 투자 기간 중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 기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취득은 완료가 됐고 취득한 그 기계 설비 같은 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용을 하는 거냐?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거죠. 영업 활동에. 그래서 이 투자 기간 중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형 고정자산, 기계설비와 같은 유형 고정자산의 사용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산의 내용 연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럼 왜 사용하는 거냐? 왜 사용하는 거냐? 이야기했죠.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설비를 가지고 생산을 해야 판매를 하고 그래야 또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거다. 자, 그러면 당연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제 창출되겠네. 그죠? 그래서 투자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투자 기간 중의 현금 흐름은 그래서 순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영업 현금 흐름이다. 그런데 왜 여기 이게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넷을 말하는 건데 왜 순이란 말을 붙이냐?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현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현금이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기는 100원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원가 비용 등으로 인해서 50원만큼 현금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영업 현금 흐름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50원이 순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은 순영업 현금 흐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순영업 현금 흐름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그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우리가 자주 보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은 S라고 표시해요. 여기 S라고 표시한다. 뭐 이게 약자로 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면 이제 약자로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약자를 눈에 잘 익혀두세요. 여기 매출은 보통 이제 세일즈 하니까 그냥 S로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업 활동에서 들어오는 수익이죠. 영업 수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 비용이 나가죠. 여기 이제 영업 비용 에는 여기 이제 O를 씁니다. 보통 O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오퍼레이션. 그래서 영업 활동이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그래서 O로 표시합니다. 영업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영업 비용에는 이제 매출원가 그리고 판관비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재무관리니까 회계학이 아니고 재무관리니까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영업 비용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영업 비용이다.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영업활동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영업 외적인 항목들 수익과 비용을 더하기 빼기 해서 그럼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세금 차감 전에 순이익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 세금 차감 전에 순이익에 대해서 자,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세후 순이익이 나오겠죠. 세전 이익이 100원이다. 그리고 세율은 10%다. 그러면 세금은 10원 세금 나가는 거고 세후 순이익은 당연히 90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뭐 그 정도는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 영업 현금 흐름 추정에 맞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조금 바꿉니다. 한번 보세요. 자,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빼서 영업 이익이다 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영업 외 수익이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요 영업 외 항목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한 첫 번째는 자,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외 비용의 대표적인 비용 항목이죠. 이자 비용은 왜 발생하나?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당연히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자 비용하고 이자 비용이 아닌 나머지 영업 외 항목들, 이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의 항목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분류를 한다. 분류를 해놓고 자, 영업 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나머지 영업 외 항목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해서 구한 이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아직 이자를 차감하기 전이죠. 그리고 법인세도 차감하기 전이죠. 그래서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해서 약자로 EBIT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EBIT라고 하는 것은 자,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해서 이자 그리고 세금 차감하기 전 그때의 이익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EBIT 이렇게 말한다. 자, 이 EBIT에서 이자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하고 같겠죠. 당연히 그냥 세전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세전 이익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나면 세후 이익이 나온다 하는 것은 밑에는 똑같고요. 여기만 요 단계에서만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리를 시키냐? 자, 본질적으로 이 회사가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보려면 어떤 이익을 봐야 되나? 이자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EBIT가 충분한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 10원인데 EBIT가 100원 있는 거예요. 그러면 EBIT가 100원이기 때문에 10원의 이자 비용을 내고 나서도 세전 이익은 얼마가 남습니까? 90원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EBIT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자 비용,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10원인데 EBIT가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은 10원 감당을 해야 되는데 EBIT가 이게 15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EBIT가 15원인데 이자 비용 내고 나면 얼마밖에 안 남아요? 5원밖에 안 남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EBIT의 상당 부분을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이자 내는데 쓰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자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자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를 보려면 EBIT의 수준을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이자 비용과 별도로. 자, 요거 손익계산서의 요런 형식, 요런 내용 여러분들 꼭 이 내용은 많이 나와요. 재무관리뿐만이 아니고 관리회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이제 알아두시고요. 요 EBIT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를 하면 나중에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자, 그럼 이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죠. 이미 발생한 현금 흐름이 아니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자, 여기 보면 영업 외 이자 비용을 제외한 영업 외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 기본적으로 일단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업 외 항목이고 영업 외적인 항목이고 그렇다는 의미는 영업 활동이 아니면 이것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은 그건 영업 활동이고요. 자, 이거는 영업 외 항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은 아닌 거예요. 활동은 아닌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활동인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런데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 이런 일상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 것까지 영업 외적인 부분까지 다 추정을 하기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주로 추정을 할 때는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주로 해서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부분, 이자 비용을 제외한 영업 외 부분을 우리가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걸 주로 그냥 0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미래에 가끔씩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이걸 그냥 0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0으로 보면 그럼 결국은 뭐하고 뭐가 같아집니까? 영업 외 이자 비용을 제외한 영업 외 손익이 0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EBIT는 어떻게 돼요?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단계에서는 자, 요걸 0으로 보고 영업이익과 EBIT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같은 건 아닌데 요걸 추정을 할 때는 요걸 0으로 보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EBIT하고 같다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추정을 할 때는 영업이익과 EBIT는 같다라고 본다. 꼭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자 비용 외 영업의 손익은 0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EBIT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EBIT는 같다. 자, 그때 이제 매출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1,000원이에요. 영업 비용은 600원입니다. 자, 그래서 EBIT는 400원입니다. 이 EBIT는 영업이익하고 같은 거죠. 지금 400원이고 자, 그런데 여기 영업 비용이 600원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영업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하나는 현금이 지금 나가거나 아니면 좀 있다가 미지급했다가 나중에 나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금이 나가는 영업비용. 그걸 우리가 현금성 영업비용 이렇게 말하는데 자, 현금성 영업비용은 우리가 약자로 그냥 C라고 표시합니다. C. 자, 캐시 C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600원 중에 500원은 현금성 영업비용이에요. 나머지는 비현금성 영업비용인데 자, 비현금성 영업비용, 현금 나가지 않는 영업비용, 비용은 비용인데 현금이 안 나가.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무형자산 상각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라. 자, 감가상각비, 비현금성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감가상각비 옆에 DE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흔히 이제 그 depreciation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요 앞에 DEP만 따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그냥 약자로 DEP 이렇게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자, 600원 중에 500원은 현금성 비용이고 100원은 비현금성 감가상각비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은 200원이고 EBIT 그래서 이자 비용 내고 나서 이제 세전 이익이 이제 200원 나오고 이제 세금은 이제 세율이 10%니까 세금 20원 납부하면 그러면 이제 세후 이익은 180원이더라.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자, 이제 그 옆에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감가상각비가 0이라면 어떻게 바뀔까? 그럼 여기 감가상각비가 이제 0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같다. 자, 매출은 그냥 1,000원이고 영업비용은 여기 감가상각비가 0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성 영업비용이 그대로 전체 영업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원에서 500원 빼면 EBIT는 500원이 되고 이자 비용은 그대로 200원이고 자, 세전 이익은 이제 300원이죠. 세금 30원, 그 다음에 세후 이익은 270원입니다. 자, 이건 당연한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자, 지금 이 왼쪽하고 오른쪽 이 칸을 비교해 보면 차이는 오로지 감가상각비에만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의 차이 때문에 어디에 또 차이가 발생하나? 이 감가상각비의 차이 때문에 자, 여기 세금, 법인세에서 그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감가상각비가 100원 있을 때는 세금을 20원만 내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0이 돼버리니까 세금을 30원이나 내는 거네. 그죠? 자, 그럼 결국 이 감가상각비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100원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를 적게 내는 것이다? 10원만큼을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 10원이다. 그럼 이 감가상각비 10원 절세 효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감가상각비가 지금 얼마냐 하면 100원이고 세율은 10%니까 곱하기 10% 해서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는 자, 뒤에 나오겠지만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 흐름은 없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세금을 절약하게 하는 그런 효과,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의 유입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유입 효과다. 왜 그러냐? 감가상각비가 없을 때 세금을 30원 냈어요. 자,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100원 생기니까 세금이 20원인데 난 이미 세금을 얼마 냈다? 30원 내버린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깜빡했는데.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추가하고 나니 세금을 나는 20원만 내면 되는데 30원의 세금을 이미 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원을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는 현금의 유입 효과가 있는 것이다. 유입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자, 이제는 여기 이 부분은 아까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는 이제 뭘 보는 거냐? 이제는 이자 비용이 0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0일 때. 그럼 여기 이자 비용이 이제 여기 0이죠. 자, 요 앞부분은 같아요. 그래서 EBIT는 400원 같습니다. 이자 비용이 0인 거예요. 그럼 세전 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400원 나오죠. 그 다음에 세금은 40원. 그래서 세후 이익은 360원 나옵니다. 자, 이자 비용. 여기 이자 비용 200원의 차이 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이 20원만큼 차이가 생겼죠. 아까하고 유사하죠. 자, 그래서 세금 20원의 차이는 뭐냐? 자, 아까와 똑같이 이 이자 비용으로 인한 절세 효과입니다. 세금을 지금 적게 냈으니까. 자,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자 비용 곱하기 세율 해서 이자 비용 세율 곱하기 세율에서 절세 효과가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절세 효과가 있고 이자 비용도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EBIT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EBIT는 아까 우리가 영업 외 항목, 이자 비용을 제외한 영업 외 항목을 다 0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EBIT는 결과적으로 뭐하고 같아진다? 영업이익하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영업이익하고 같으니까 EBIT는 어떻게 나왔다?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빼서 나왔죠. 그 다음에 매출에서 영업비용은 현금성 영업비용도 있고 비현금성 감가상각비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빼서 나오더라. EBIT는. 자,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겁니다. 세로로 쓰는 게 아니라 가로로 쓰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는 감가상각비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는 현금의 유입 효과가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인가? 이자 비용은 본질적으로 왜 발생하는 건가? 자, 투자를 하고 나서 그 결과 취득한 기계 설비 등으로 하는 활동이 이제 영업활동이고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차입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이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닌 거예요.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어디서 발생했다? 자,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우리는 영업활동이 아니고 재무활동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은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인 겁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니다. 영업활동이 아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머릿속에 탁 넣어두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영업활동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목적이 뭐였습니까? 순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EBIT와 순영업 현금 흐름의 관계를 보자. 자,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빼서 그게 바로 EBIT였죠. 거기서 EBIT에서 이자 비용을 빼고 그리고 나서
1-t니까 세금까지 내고 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후 이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세후 이익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후 이익이에요. 제일 최종적으로 나오는 세후 이익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세후 이익이다. 그럼 이 세후 이익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매출에서 현금성 영업 비용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이자 비용 빼고 그다음에 세금 내서 세후 이익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한 줄로 지금 쓴 겁니다. 한 줄로. 자, 그런데 요 앞에 지금 빨간색 줄로 끄은 거 매출에서 현금성 영업 비용 빼고 감가상각비 뺀 거. 자, 요거까지 빨간색으로 쳐진 거. 요거까지가 바로 뭐였냐? EBIT잖아요. EBIT.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EBIT에서 이자 비용을 빼서 세금을 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같은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EBIT 하고 1-t. 그죠? EBIT 곱하기 1-t. 그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후 EBIT, 세후 순영업이익 또는 세후 EBI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후 EBIT에서 빼기, 자, I 곱하기 빼기 I 더하기 I 곱하기 T. I 곱하기 T. 요 I 곱하기 T가 뭡니까? 요거는 이자 비용의 절세효과죠. 요거는 이자 비용이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 이자 비용과 관련된 것은 영업 활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는 요건 영업 활동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순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영업 활동이 아닌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럼 앞에 것만 보자. 요 앞에 게 이제 영업 활동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세후 순영업 이익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세후 순영업 이익. 자, 그래서 요 앞에 것만 보자. 그러면 요 EBIT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출에서 현금성 영업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빼면 EBIT를 구하니까 자, 거기다가 1-t를 곱한 거네.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다시 또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요까지를 딱 가로를 쳐서 한번 보세요. 자, 매출에서 현금성 영업 비용을 뺀 거를 자, 1-t 곱한 거죠. 매출에서 현금성 영업 비용을 빼서 1-t를 곱한 거. 자, 거기다가 이제 남은 건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요것만 남죠, 지금. 플러스 감가상각비 곱하기 세율.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쓰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날리자. 세후 순영업 이익만 보자.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세후 순영업 이익은 결국은 우리말로 쓰면 세후 순영업 이익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요 앞부분이 뭘까? 요 앞부분 보면 자, 요거는 매출입니다. 매출은 기본적으로 현금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현금성 영업 비용이에요. 현금성 영업 비용. 현금 나가는 겁니다. 세금까지 내니까 이것도 현금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였습니까? 감가상각비 곱하기 세율,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 이거 현금 유입 효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플러스 부호가 있는 겁니다. 요 노란색으로 쳐진 이 부분이 바로 뭐냐? 결국은 다 현금 흐름이 있는 것만 모아놨네.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순영업 현금 흐름이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세후 순영업 이익 이퀄 순영업 현금 흐름 빼기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세후 순영업 이익에서 현금 흐름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빼니까 순영업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고 순영업 현금 흐름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현금 흐름이 있는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매출액에서 현금성 영업비용, 그다음에 세금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 현금 유입의 효과, 현금 흐름이 있는 것만 모아놓은 거.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은 세후 순영업이익, 다음에 요 내용, 이게 세후 순영업이익인데 세후 순영업이익은 순영업 현금 흐름에서 빼기 감가상각비,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걸 그냥 외우려 들지 말고 앞에서 나왔던 그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다 이해하시고 보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간단한 건데, 근데 그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걸 그냥 외우려 들면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앞에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길게 설명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세후 순영업이익은 순영업 현금 흐름에서 빼기 감가상각비다. 자, 반대로 순영업 현금 흐름은 그럼 어떻게 구한다? 세후 순영업 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넘어가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세후 순영업 현금 흐름은. 그리고 이건 또 아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현금 흐름이 있는 것만 모아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시오 하면 문제에서 자료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자, 요렇게 구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고요. 자, 요렇게 구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료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다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기간 종료 시점에 보면 이제 신규 취득했던 그 설비도 이제 내용연수가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종료됐으니까. 그럼 처분해야 되겠죠. 현금 유입.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연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잔존가액만 장부에 남아있고 처분을 하면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현금 유출 효과가 있는 거죠. 세금 더 나는 것만큼. 자, 요 부분은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처분 이익에 대한 세금, 현금 유출까지 빼고 나서 처분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본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본은 투자 초기에 운전자본이 증가한 것은 투자 개시 시점에 그냥 현금 유출로 하고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 투자 기간 말에 전부 다 그냥 회수되는 걸로, 그래서 현금 유입한 걸로 그냥 그렇게 처리하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현금 흐름의 추정이었습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800만 원의 설비를 신규 투자하려고 한다. 자, 이 설비에 투자할 경우에 영업 현금 흐름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금액 단위는 10,000원이고요. 자, 1기간부터 5기간까지 나와 있는 걸 보니 이 설비의 내용 연수가 5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년차 말에 자, 영업 수익은 1,000원이고 1,000만 원이고 현금성이라고 했네요. 현금성 영업 비용은 600만 원. 2년 차에는 영업 수익은 800만 원. 그다음에 현금성 영업 비용은 500만 원. 3년 차 말에는 600, 400. 4년 차 말에는 500, 350. 5년 차 말에도 500, 350. 이렇게 영업 수익과 영업 비용. 그 영업 비용 중에서 현금성 영업 비용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설비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 가치, 5년 내용 연수가 끝났을 때 잔존 가치는 80만 원이다. 그다음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 내용 연수 종료할 때 잔존 가치로 처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율은 30%다. 법인세율은 30%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금 흐름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구사항 다음 각 시점의 현금 흐름을 구하시오. 자, 투자 개시 시점, 투자 기간 중에, 그다음에 투자 기간 종료 시점 나누어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보자. 투자 개시 시점에는 자, 설비를 취득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 설비 취득은 그 설비의 시장 가격으로 당연히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얼마에 취득한다? 800만 원에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800만 원에 취득한다. 현금이 나가는 것이다. 현금 유출이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기간 중은 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자, 800만 원 주고 취득을 했는데 자, 잔존가액이 5년 지나서 자, 80만 원 잔존가액이 있죠. 그래서 800 빼기 80 그리고 나누기 5 하면 자, 정액법이니까 1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1년의 감가상각비는 144만 원이에요. 자, 이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이 없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절세 효과가 있는데 그 절세 효과는 현금 유입 효과가 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해에 순영업 현금 흐름을 봅시다. 자, 영업을 해서 영업 수익, 현금이 들어오는 거 1,0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금성 영업 비용 얼마 나갑니까? 600만 원 나가요. 그래서 400만 원 남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1-t, 세율이 30%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t, 1-0.3, 30%. 자, 세금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의 효과가 없지만 감가상각비 때문에 세금이 절약되는 것, 그것은 현금 유입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이니까 자, 더하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절세 효과 144만 원 곱하기 세율 0.3.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차의 순영업 현금 흐름은 323.2만 원이 순수하게 영업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2년 차에는 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영업 수익 현금 들어오는 거, 현금성 영업 비용 나가는 거 1-t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까지 내고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 때문에 현금 유입 효과가 있는 것. 자, 그래서 144만 원 곱하기 0.3 하면 자, 2년 차에는 253.2만 원이 순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3년 차는 역시 똑같습니다. 그죠? 자, 600 다음에 400 다음에 1-t 역시 감가상각비의 현금 절세 효과까지 하면 3년 차에는 183.2만 원이 순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4년 차는 자, 똑같이 500 빼기 350 곱하기 1-t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까지 하면 자, 148.2만 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5년 차는 4년 차와 똑같죠. 현금 흐름이. 그래서 똑같이 하면 역시 148.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투자 종료 시점에는 자, 이제 내용 연수가 끝났으니까 잔존 가액만 남았어요. 그죠? 그 잔존 가액만 남았는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잔존 가액으로 처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잔존 가액이 남아 있는데 장부에 잔존 가액으로 처분하면 처분 이익은 없죠. 처분 이익은 0이죠. 자, 그래서 잔존 가액으로 처분한다. 자, 80만 원만큼 받고 처분을 해요. 그런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없어요. 그죠? 0입니다.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0이니까 그거로 인해서 세금이 더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0이다 이 말이에요. 잔존 가액만 남았는데 잔존 가액으로 처분하니까 그냥 잔존 가액만 현금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0만 원만큼 현금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투자 개시 시점에 투자로 인해서 800만 원 현금 나갔다. 그다음에 1년 차 323.2만 원, 2년 차 253.2만 원, 3년 차, 4년 차, 그다음에 5년 차 148.2만 원까지는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들어오는 거, 순영업 현금 흐름. 그다음에 투자 기간 종료했을 때 이제 잔존 가액으로 처분해서 돈 들어오는 거 80만 원까지 하면 5년 차 말에는 228.2만 원만큼 현금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자, 우리가 추정한 현금 흐름의 종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왔던 예시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 운전 자본에 대한 내용 앞에서 잠깐 말을 했죠. 운전 자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예시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그 예시에 투자로 인해서 운전 자본이 증가했다. 50만 원만큼 증가했다. 이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 내용까지는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럼 이 내용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운전 자본 투자 개시 시점에 새로운 기계 설비 때문에 원재료 사고 부품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전 자본이 많이 증가해서 현금 유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개시 시점에 현금 유출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0만 원.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50만 원은 중간중간에 여기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회수가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 중간에 현금 흐름 추정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한다? 투자 기간이 끝났을 때 그냥 한꺼번에 이때 다 회수한다. 회수하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50만 원. 이렇게. 자, 요것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투자 기간 개시 시점에는 이제 현금 흐름이 800이 아니고 마이너스 850이 되죠. 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이 투자 기간 말에는 이제 50만 원 운전자본 회수하는 것까지 해서 278.2만 원이 이제 회수가 된다.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된다.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내용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자본 예산에서 처음 자본 예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